안녕하십니까, 이정혜입니다. 일단 모자가 빵떡 모자를 썼죠.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여기 원형 탈모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한 6개월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이렇게 돌리면 뻥 뚫린 것처럼 보여서 부득 모자 썼습니다.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오겠죠. 그때까지는 모자를 좀 쓰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올해 시험이 끝났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합격률이 또 합격생이 전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응시자가 줄은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 시험 난이도도 조금 높아졌고요. 세 번째로 수험생분들이 예전보다 공부를 조금 덜 하시면서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자로 의해 맞물려서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1차 합격률이 많이 저조해요. 보통 1차 합격률이 응시자, 접수자 말고요. 실제 시험 장원사 응시자 대비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10,000명에 응시하면 2,000명이 붙는 게 지금까지 그 비율이었어요. 2,000명 이상.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를 먼저 빠르게 내 걸로 만들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평년도보다 1차 시험을 조금 더 빠르게 빡세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공부하지 마시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합격기, 나는 요것만 봐서 붙었다, 나는 뭐 3-4달 공부해서 붙었다, 이런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2025년도를 대비해서 이지원 패스에서는 압축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민법이 됐든 개론이 됐든 한 70점 정도를 맞춰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많지 않고요. 이론서 하나, 문제집 하나. 이론서도 요약서보다는 조금 많고 기본서보다는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압축된 거죠. 문제집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합쳐가지고 요것만, 요 문제집만 갖고도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대비하게. 그래서 딱 일단 교재가 2개, 이론서 하나, 문제집 하나, 2개 갖고 끝을 낼 겁니다. 강의도 질질 끌지 않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론 강의 한 세트, 문제풀이 강의 한 세트. 그래서 그것만 교재와 강의를 돌리면 충분히 한 70점대를 맞추고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서라고, 특히 법학은 법률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법률 용어. 또 법률적 표현이라고 영어로 따지면은 요게 이제 단어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수거 정도가 될까? 어쨌든 이 법률 용어와 법률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이 교재를 읽을 수 있게 돼요. 기초 과정에서는 요 2개를 목표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법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기초 과정에서, 민법 기초 과정에서 할 게 요겁니다. 법률 용어, 법률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같은 것들. 뭐 요런 걸 알아야,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또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되듯이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 쪽에서 쓰는 법률 용어와 그 법률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기초 과정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기초서는요, 개념 위주로 일단 설명이 되어 있고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개념. 기초서 교재에는
요거는 이제 촬영용으로 바탕을 초록으로 했지만 교재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게. 노란 거는 개념이다. 책으로 봤을 때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개념이 됩니다. 근데 빨간 거는 개념 또는 중요한 것들, 외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법률 용어나 이런 거, 표현이나 그런 것들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기초서를 보시면 이런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충분히 다져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으려면 다시 한번 법률 용어와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갖고는 잘 익숙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서를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적어도 한 2번 또는 3번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들어주셔서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초 입문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민법이라는 놈은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문제를 출제하는데, 이게 문제는 40문제지만 그 공부 양이라든가 수험생들에게 다가가는 그 스트레스는 다른 과목을 다 합친 것만큼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어렵고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민법을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접근해서 이걸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법학의 기본이 민법이에요. 각종 용어라든가 각종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법에서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정복하지 않고는 2차 과목에 있는 다른 법 과목들도 되게 버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민법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민법 40문제가 총 4파트에서 나옵니다. 하나가 민법 총칙, 두 번째가 물권, 세 번째가 계약, 그리고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는 빠져 있는데 민사특별법이라고 총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는 총 10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옵니다. 계약법에서는 10문제가 나오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70점 목표로 한다 그랬죠. 70점이면은 몇 개를 맞춰야 되는가? 40문제 중에서 28개 맞추면 돼요. 이게 70점이에요. 그죠?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4문제가 10점이죠. 70점이니까 12문제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특별법엔 나머지 오고, 이게 34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6문제를 다 포기하고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34문제 중에서 28개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만 갖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포기해도. 민사특별법을 제한 나머지 34문제 중에서 충분히 28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3파트에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다 숙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요 3파트의 기본 개념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민법은요, 법률 용어에 숙지해야 돼요. 또 법률적 표현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 두 개가 토대예요, 토대. 법을 공부하기 위한 토대야. 요거를 기초 입문 과정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법률 용어 같은 경우는 내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말 이상하게 한다라고 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그래야 법 공부가 쉬워집니다.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법 조문을 봐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겠죠. 그리고 법학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 판례예요. 법이라는 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마련된 게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든 형사든 무슨 법 제 몇 조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해서 법을 해석해서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 대법원 판례를 역시 이해하고 결론을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조문과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시험에 나오는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법률 용어를 숙지하고 법률적 표현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중요한 것들, 그 조문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초 과정에서는 1번, 2번에 주목해서 학습을 해달라. 자, 그러면 민법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 민법 총칙은 요 법률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민법 총칙의 내용은 법률 행위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럼 이제 법률 행위가 뭐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행위라는 건 인간 행위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일, 그게 인간의 행위죠. 그 행위 중에서 도대체 법률 행위가 뭐냐,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그 행위한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법률 행위라는 걸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률 행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인간의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한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 행위한 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할까? 요게 우리 시험범에 있는 민법 총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유효 요건에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말 그대로 법률 행위에 관련된 거.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 종류는 어떤 게 있냐, 법률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법률행위라는 놈의 효력 요건에 관련된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가 도대체 뭐냐, 요거 이해하는 거, 그게 민법 총칙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로 법률 관계 및 법률 행위라고 했죠. 자, 좀 전에 법률 행위는 인간의 행위인데,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한 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법률 행위 했을 때 행위한 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관계. 자, 그래서 법률 관계란 뭐다? 권리 의무 관계다. 자,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가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겨. 이거를 개인사자 써서 사법적 법률관계 이렇게 불러요. 개인사자 써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즉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자, 민법의 개념이 나왔어요. 예를 보세요. 갑이을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았어요. 자, 물건을 판다는 건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자, 을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기죠. 자,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다툼이 생겼어. 그럴 때 그 다툼을 국가가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 해결해 주는 법이 뭐다? 민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야 될 거, 법률관계는 뭘 말한다?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이거 머릿속에 이제 각인하는 거예요. 법률관계 이퀄 권리 의무 관계. 권리라는 건 법이 보호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의무라는 건 법에 의한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구속이라는 건 뭔가를 어기지 않는 것,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걸 구속이다. 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란 법을 지키는 것. 약관의 구속력이란 약관을 지키는 것.
청약의 구속력이란 청약을 철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인 권리와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 요 권리 의무 관계를 합쳐서 뭐라 한다? 법률 관계. 그 법률 관계가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했다? 사법적 법률 관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 뭐다? 민법이다. 자, 다툼은 왜 생겨요? 네,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래서 권리가 침해가 돼. 이게 다툼이에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다툼이에요.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게 민법이고, 그 다음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원인.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이게 뭐냐? 이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기억해야 될 용어가 나왔어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적 법률 관계.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 그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래서 결론, 민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가, 즉 법률 관계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법률 요건,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권리냐, 어떤 의무냐,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물, 법률 요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총 4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사특별법에는 5가지 특별법이 있는데 요거 치고도 된다 그랬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되는데, 변동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을 하고 권리가 변경이 되고 권리가 소멸하는 요 과정을 법률관계 변동 또는 조금 더 좁게 권리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게 간혹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안가를 보면 법률관계, 다시 한번 권리 의무 관계는 일정한 원인, 뭐라 그랬죠? 법률 요건. 권리 의무 관계는, 즉 법률 관계는 일정한 원인, 즉 법률 요건에 의해서 변동, 즉 취득 변경 소멸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취득 변경 소멸. 그 중에 취득. 누군가가 권리를 손에 넣는 것, 이 취득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놈과 승계 취득이라는 놈으로 나뉩니다. 자, 권리의 변동. 세 가지 모습이 있고, 그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가 취득인데, 취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여기서 더 쪼개지긴 하는데,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취득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고. 원시 취득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이때 이 건물 소유권은 없던 권리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한 거죠.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없던 권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이 새로 발생해서 그 건물을 지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원시 취득은 이 뒤에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권리자와 구권리자가 단절된 상태로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원시 취득의 일종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해하시고 기초 과정에서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는 형태, 이게 원시 취득의 기본이다. 예를 하나 기억해보자.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승계 취득은요 간단해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예요. 권리를 넘겨받는 걸 승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단 취득에는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뉘고 그 개념이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라는 놈과 설정적 승계라는 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전적 승계가 뭔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이런 게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개념 정도를 기초과정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나중에 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권리의 변경이라든가 권리 소멸이 나오는데 자 권리의 변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체 변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 을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적으로 승계해서 취득했잖아요. 그 결과 소유권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주체 변경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갑은 권리를 상실했잖아요. 이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면 취득, 변경, 소멸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는 원인, 이걸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법률 요건이 자 아주 중요합니다. 두 종류가 있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계약적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한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이게 법률행위예요. 자,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 요 A 토지 소유권을 원하고 있다. 이때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그래서 A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을은 원했던 A 토지 소유권을 손에 넣었죠.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매매 계약 등 일정한 행위, 이게 법률행위예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한 사람이, 법률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 즉 을은 상속을 통해서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건 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을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의 지위에 있어. 그랬더니 민법에서 을 네가 소유권을 가져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결국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게 각과의 계약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돼. 그래서 결론,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반면에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결론, 법률 요건엔 두 가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게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를 매매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 크게 두 개가 있어. 일단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계약을 요청해. 이게 청약이에요. 상대방이 이걸 승낙해. 이렇게 계약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구성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이런 걸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3번 구성 요소가 모여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구성 요소, 법률 사실이 모여서 원인,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결과, 법률 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 법률 요건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고,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의사가 원한 거예요.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떠드는 걸 결론을 내리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때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 중에 핵심이 법률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게 바로 법률관계 변동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떠드는 게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권리 변동은,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은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A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아라 청약을 하고 우리 이걸 승낙을 해. 청약과 승낙이 모였어. 그래서 매매 계약이 돼.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그에 따라 갑에게는 대금 청구권이, 을에게는 A 자동차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법률 효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에 관련된 거고, 그 법률 행위까지 오기 위한 과정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법률 행위가 나왔어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